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얼굴을 보여드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유린이라서 요샌 이런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제가 너무 초보라서 네,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네, 좀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늦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영상 올리지 못했던 거는 일이 바빴습니다. 실제 노량진에서 일 주일에 이틀씩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책을 전면적으로 많이 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와 함께 교재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 안배를 잘 해오고 있던 중에 네, 이제 출간 직전에 책을 이제 출판사에 최종적으로 제가 그 교정지를 쭉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론서 3권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틀을 좀 넘게 꼬박 네, 시간을 들여서 보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영상을 제가 찍다 보면 항상 뭐 8-9분 뭐 아니면 10 분이 되게 직전쯤 돼서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진 거는 짧게 뭐 15분 뭐 20분 영상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그거를 3번 4번 촬영을 해 가지고 이제 전체 영상이 녹화돼야 또 올려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린 영상들을 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또 그걸 재촬영을 해서 또 그렇게 2번 3번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깔고 익히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뭔가 쭉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조금씩 배워가면서 저도 조금 능수능란해지면 네, 화면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리고 좀 빠르게 편집해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론서 1 권에 대한 건 마쳤고요. 이론서 2 권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간호학, 응급 간호학 그리고 성인 간호 총론 파트를 보는데요. 아동 간호학에서는 안전 사고와 예방 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 학교 보건하고 학교 보건에서 있었던 안전 파트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이라서요. 아동에선 따로 다루지 않고 아동 간호학은 아동의 성장 발달 그리고 소아 질환의 간호에 대한 거. 근데 소아 질환 간호 역시 계통별 건강 문제는 제가 이론서 3 권에서 영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계통별로 그러니까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통증, 간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까지 그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의 성장 발달을 먼저 같이 보실 거고요. 아동의 성장 발달은 우리가 정상 성장 발달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달 단계별 정상적인 생리적인 발달 단계 특성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실 거고요. 그리고 발달 평가에 대한 거, 그리고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서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11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는 내용은 이제 아동의 성장 발달의 장애인데요. 이 장애도 보시 전에 신체 발달의 특성에 대한 생리적인 걸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신체 발달 장애 성조숙증, 뭐 여성화 유방 등등 해서 네, 성장 발달 장애를 같이 보겠습니다. 10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스케몬의 성장 곡선에 대한 걸 보실 건데요. 그래서 성장 곡선에서 보면 제가 임신 일생 요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임신 일생이라고 하는 게 대상자에서 보면은 이제 가로축은 연령이었고요. 그리고 세로축해서 보면 이제 성인 수준의 발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발달 수준인데 여기서 100 이라고 하는 건 성인 수준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그래서 보면 이제 자라나 가지고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림프, 임신 요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형에서 보면 한 4 세경이 되면 성인의 80%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형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S자형을 그리고 생식기라고 하면 어
11, 12세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그 이후에 성장하는 거. 그러면 제가 임신, 일생했던 건 위에서부터 신, 그리고 일, 그리고 생 해서요. 림프성, 그러니까 림프형에서 림프계의 발달 정도이고 학령기가 되면 성인의 2배가 되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신경 발달이 4세기 8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거의 성인 수준의 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형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성장 발육에 대한 것은 그 S자형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아기 시까지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또 사춘기 시기에 급성장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완만한 성장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식기계, 생식형에서 보시면 생식형 같은 경우는 11, 12세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그래서 태어날 때 거의 유사한 상태로 있다가 그 뒤에 급성장을 하는 거. 그래서 위에서부터 임신, 일생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성장 발달을 설명했었던 학자들에 대한 거고 그래서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은 성격 발달 이론인 거고요. 그래서 피아제하고 콜버그에서 보면 콜버그는 도덕 발달 이론이긴 하지만 콜버그에서는 그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이제 도덕, 가치 기준을 판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아제와 콜버그는 인지 발달 이론의 이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울베 애착 이론까지 그래서 관련 이론을 보실 건데요. 프로이드에서 보시면 태어나서 6세 이전에 모든 성격이 완성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발달 단계 중에서 남근기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문 남복 식이죠. 여기 식 해가지고 네, 오타를 하나 붙여서 보시는데 구문남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해가지고 가장 성격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고요. 요 시기에 너무 포화가 되거나 아니면 결핍이 되면은 고착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강기적 성격, 학문기적 성격 그리고 남근기에는 동성 부모에게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초자아가 형성이 되고 성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라고 하는 걸로 해서 5단계를 나누게 되고요. 성격 형성에서 보시면 구강기적 성격에서 이거는 이제 고착이 된 거니까 불안해지게 되면 이제 구강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한다든가 손가락 빨기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 그러면 또 학문기적 성격에 가면은 이제 학문기에 고착이 된 사람은 불안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수축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고착됐거나 아니면 이제 배설 이완해 가지고 이제 배설에 대한 쾌감에 고착돼 있는 사람에서의 학문기적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근수축의 쾌감에 고착된 사람은 굉장히 인색하고 결벽증적이고 이제 강박적인 성격을 보일 거고 그리고 근이완에 대한 쾌감에 고착이 된 사람은 이제 배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하고 낭비벽이 심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 에릭슨에서 가보시면 프로이드는 성격이 거의 6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 뒤에는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반면에 에릭슨은 평생 동안 이제 건강에 대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노년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소년기까지 해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거고요. 그래서 요 시기 보면은 에릭슨의 발달, 심리 사회적 발달을 물을 때 발달 단계별 가혹과 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영아기에서 보시면 신불, 그러니까 신뢰성 대 그 불신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아기 하면 제가 자수해서 자율성 대 수치심. 그리고 학령 전기에서 가면 주책이라고 해놓은 게 주도성 대 죄책감. 그리고 학령기에서 보면 근면성 대 열등감.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서 보시면 자정체감 대 역할 혼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격 발달 이론을 보셨고요. 인지 발달 이론에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보시게 되면 인지 발달 이론에서 피아제가 제시한 발달 단계는 그 감각 운동기, 감전 구형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네 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던 전조작기 사고 특성에서 보시면 아직 조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과에 대한 걸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인지 발달이 되지 않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네요. 그래서 이제는 언어 습득을 하게 되면 상징적 사고가 확대되어지게 되고 상징적 사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조금씩은 감소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의라고 하는 건 일상의 의식, 일상에 내가 하고 있는 생활에 대한 계속 반복해 왔던 우리 흔히 루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그 안에서 아이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깨지게 되면 그럼 그 루틴이 깨지게 되면 그 불안이 생겨지겠죠. 그때 그 불안에 대한 건 결국 태행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난 거였고요. 그리고 태행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의식주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변환추리라고 해서 보시면 인과관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의 고려 없이 건너뛰어서 뭔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보시면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랄론적 사고도 대표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한 형태고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생물들도 생명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공론적 사고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해가 떠도 그게 이제 햇님이 나를 위해서 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전조작계 사고 특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에 가면은 이제 보존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서열화가 가능해지고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 가게 되면 앞에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사물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이 없더라도 인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게 형식적 조작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들어가서 보실 거고 제가 타계, 상체, 계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타계, 그리고 상체, 계보 그럼 1, 2단계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전조작기 수준의 인지발달 수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3, 4단계다라고 해서 보시면 3, 4단계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이 있을 때 인과관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 6단계를 포함을 해서 더 보셔야 되죠. 그리고 5단계하고 6단계는 형식적 조작기에 그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1, 2단계 해당된 전조작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타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타율적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면 그러니까 처벌을 받으면 나쁜 거고 그죠? 처벌받지 않는 거는 이제 좋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보시면 여기선 개인주의죠. 그래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개인주의적 해 가지고 나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는 게 합당한 거고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단계는 제가 전조작기 수준의 인지 발달 수준에서 발달될 수 있는 도덕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4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 수준이라고 했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3단계에서는 상호관계 도덕, 그래서 대인관계 도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호관계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인 그 관계를 조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라고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하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3단계였고요. 그리고 4단계라고 해서 보면 사회 체계. 그래서 여기서 체하면은 사회 체계에 대한 지향의 도덕이라고 해서 그 대인 관계 여기에서는 이제 법에 있으니까 규칙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에 그러니까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 보시면 이때부터 형식적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5단계에서는 사회 계약 지향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 사회 계약 지향에서 절대적인 건 없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래서 같이 합의를 이루고 약속을 정한 것이다라고 해서요. 그 다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그 도덕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같이 판단하는 수준이 5단계. 그럼 6단계에서 보시면 여기선 보편 원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원리.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구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원리를 두고 같이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덕 발달 이론까지 보셨고 보을비의 애착 이론을 가서 보실 건데요. 저 여기에서는 전시기상 이렇게 해놨는데 애착이 형성되는 단계니까 그러면 애착이 형성되는 단계로 봤을 때
제1 단계에 대한 거는 전애착기라고 해서 전애착기 그리고 시작 그러니까 시잖아요. 그래서 애착 시작기. 그 2 단계는 애착이 시작이 된 거고 3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애착기 그리고 4 단계에서는 상호관계 형성기라고 해서 관계 형성기 했고요. 그러면 전애착기라고 하는 건 전혀 변별도 할 수 없고 애착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제 울거나 이제 본능에 따라서 그 하는 반응들 그래서 다양한 신호체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게 약 6 주까지 지속이 되는 거 태어나서 1달 반까지는 뭐 누군가의 애착 형성하고 하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6 주에서 8 개월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6 주고 6 주에서 이제 8 개월에 해당이 되는 이제 애착 형성이 시작이 되어진 거고요. 이때는 이제 형성 시작이 됐으니까 변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사람을 찾고 그 익숙한 사람을 선호하고 그리고 낯가림이 나타나고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착기라고 해서 보면 8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의 시기가 되어지고요. 이때는 이제 그 애착기니까 그래서 내가 애착이 형성된 사람한테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호하고 그 사람이 딱 가는 대로 눈이 가고 그 사람한테 안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고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분리불안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 단계 상호관계 형성기라고 해서 보시면 이때는 이제 그 18 개월에서 24 개월까지 형성이 되어지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분리불안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신뢰감이 모두 다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갔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결국 돌아올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 이제 엄마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은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된다라든가 고런 식으로 그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사 와야 된다든가 요런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시기가 상호관계 협상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제시한 발달 단계를 보셨고요. 발달 평가 도구를 볼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소아 발육 곡선이라고 하는 것과 한국형 덴버2 해서 두 가지를 보실 건데 소아 발육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발육의 그 백분위수 도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장 발달을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에서 보시면 같은 성 같은 연령에서 이제 성장 발육의 정도의 양상을 100 번으로 나타내서 그 가장 작은 아이를 1 번으로 가장 큰 아이를 100 번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신체 성장에 대한 그래서 신체 성장 양상에 대한 거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상을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그 양상을 이제 감시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 해석법이라고 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3% 에서 그 97% 까지는 정상으로 보는 거죠. 1 번부터 100 번까지 줄 세웠을 때 세 번째부터 97 번까지는 정상이고요. 그러면 3% 미만 그리고 97% 이 그 초과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혹시나 성장 장애 그러니까 성장 그 장애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85%가 그러니까 해당 아동이 85% 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같은 성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1 번부터 100 번까지 세웠을 때 이 아이는 85 번째의 순에 선 아이고요. 84 명은 그럼 앞쪽에 있는 84% 는 이 아이보다 작은 아이들인 거고 86% 부터 뒤에 100% 까지는 이 아이보다 큰 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덴버 보시면 에서 정의가 출생 시부터 6 세까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출생에서 24 개월까지는 그래도 24 개월까지는 성장 발육 속도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6 개월마다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아이들 같은 네. 여기서는 이제 매달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24 개월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이때는 6 개월마다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해서 보시면 두 가지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는 선별 도구로 써요. 그래서 혹시 건강 문제가 있는 고위험
그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에서 선별,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나라고 스크리닝을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선별 도구를 가지고 진단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밀 검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성장 지연이 있는지 뭐 성장 발육에 장애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좀 의심이 되는 고위험 아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정말 혹시 이 아이가 고위험군이었는데 정말 건강 문제가 생겼는지 발달 지연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에 대한 걸 살펴보셨어요. 정의 안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언제 주기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목적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선별 도구인 거랑 고위험 아동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형 덴버2는 검사 항목이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버라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음악 시간에는 개사를 배우고, 수학 시간에는 미적분을 배우고, 국어 시간에는 언어를 배우고, 체육 시간에는 운동을 배우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개사, 미적, 언운 해가지고, 개사라고 하면 이제 그 개인 사회성에서 자가간호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사람들 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미적 해가지고 미세 운동과 적응해서 보면 이제 손가락 조작 같은 걸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요런 것들은 이제 미적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운동하면 이제 전체 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서고 걷고 계단 오르고 뭐 한쪽 발로 서고 하는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각각 영역별이 있고요. 그 항목에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별로 또 세부 항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막대로 나타내 준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막대에 보시면 이렇게 색이 칠해진 게 있고 색이 칠해지지 않은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약속인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하얀색 색이 칠해지지 않은 게 시작되는 건 25%, 그리고 색이 칠해지기 직전까지를 75%, 그리고 그 색이 칠해진 끝에 부분을 90%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연령선이 지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걸 아이가 패스,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실패를 했는지, 거절, 리퓨즈를 했는지 가지고 이제 각각에 대한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한 걸 해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연령선이 지나면 완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 내용을 이 아이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월등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선의 아이들 확장을 해도 이 아이들이 그 쓰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월등이라고 하는 건 연령선 우측에 있는 거를 이제 통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정상이라고 하는 건 연령선이 지나는 왼쪽 항목에 대한 걸 성공했어요. 그럼 이거는 정상인 거죠. 그리고 그 25에서 75% 해당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하거나 페이를 하거나 뭐 다 그죠? 거절하거나 다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항목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얘는 패스하면 월등한 거라고 했잖아요. 페이를 하든 거절하든 요건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패스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패스도 할 수 있고 페이를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에서 보시면 주의에 대한 거는 연령선을 지나는데 그 요 90, 그러니까 75에서 90%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75%에 나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90%에 해당되는 걸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지나는 항목에 대한 거를 페일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어쨌든 70에서 90% 아이들이 성공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항목에다가 이렇게 C자를 표시해 가지고 요건 주의 항목이구나라고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선에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에 대한 거를 페일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이제 지연이고요. 그럼 그 막대 앞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제가 막대 표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정 연령에 대한 걸 가지고 보시면 교정 연령은 24개월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매달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4개월까지는 2주 이상 먼저 태어난 조산아의 경우에, 근데 2주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주 이상 먼저 태어난 조산을 한 24개월 이전의 아이가 병원에 그 검사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 조산된 기간에 대한 거를 출생 날로부터 빼서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을 이제 그 검사하는 연령선을 그을 때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주 먼저 태어난 아이는 12개월에 검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10개월에 준하는 연령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보실 건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서 보시면 사회성 발달에 도움되는 거. 그러면 부모, 친구, 그쵸? 그리고 본인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 요건 90년대 년대 객관식으로 나왔던 보기여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들은 산전 환경도 있죠. 그래서 모체 영양 상태, 모체 뭐 담배나 술 사용과 관련된 거, 뭐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들어가게 될 거고 산후 환경, 그럼 출생이 되고 나서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가정 환경부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자연 환경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건데요. 이제 내적 환경은 딱 세 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정호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는 지에서 지능 그리고 정서 그리고 호르몬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아이의 출생 뒤에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세 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놀이는요. 성장 발달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놀이의 유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학령 전기 그리고 학년기 해서 요때 이제 하는 아이들의 놀이를 제가 단, 행, 합동 요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영아기에는 단독놀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유아기에는 이제 평행놀이죠. 평행놀이. 그리고 학령 전기가 되면 합동놀이. 그리고 학령기에 되면은 이제 협동놀이해서 합동과 협동은 규칙이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 발달에 학자들이 제시한 거라든가 성장 양상이라든가 또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생리적인 걸 쭉 보고 있고요. 신체 발달 장애를 보기 전에도 신체 발달의 정상적인 그래서 이제 생리적인 변화를 가지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기, 영아기 해서 쭉 보시면 신생아기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자궁 밖으로 태어나서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중재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관리에 대한 게 그러니까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체온 관리에 대한 걸 했고요. 그리고 체온 관리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제대 관리라든가 예방 접종에 대한 걸 놔주고요. 이제 감염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나면 이제 영양에 대한 걸 고려해서 모유수를 할 건지 인공유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사정 도구에서 아프가에 대한 거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 아프가에 대한 거는 제가 피동자장 이렇게 했는데 피맥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박동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색에 대한 거, 그리고 맥박에 대한 거, 심맥 관계,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호흡 양상에 대한 거 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고 2점 그러니까 0점에 2점을 줘서 0점, 1점, 2점 해서 그걸 합산을 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의 의미에서 보시면 7점에서 10점이면 우리가 양호하다라고 했고 4점에서 6점이면 이제 집중 간호가 필요하다 관리가 0.3점에서 보시면 즉시 소생을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목적을 놓치고 왔는데 목적에 대한 걸 보시면 신생아가 이제 모체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모든 신생아에서 모체 밖에 자궁 밖 생활에 그러니까 자궁 외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지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는지 적응에 대한 걸 살펴보기 위해서 1 분과 5 분에 실시한다라고 했고 1 분과 5 분에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캥거루 돌보기에서 보시면 방법과 효과. 그래서 방법에 대한 거는 캥거루식 돌보기는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래서 엄마여도 되고 아빠여도 되고요. 둘 다 피부를 밀착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가슴을 오픈을 해야 되고 아이는 기저귀만 차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온도가 낮다고 모자까지 씌워 가지고 이제 가슴과 가슴이 맞닿게 하고 눈 맞춤을 할 수 있도록 가슴에 안겨 주는 거라고 했고요. 효과에서 보시면 이제 둘의 관계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모체 측면에서 아이가 취약하거나 해 가지고 아이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내가 직접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체의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이제 수용하고 이제 애착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거고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체온 유지가 되어지면서 그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형태로 아이들이 좀 진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생아 특징에서 보시면 마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유라고 하는 건 모체로부터 혈액을 받았을 때 모체 혈액에는 태반에서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섞여져 있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산 후에 이제 그 젖꼭지에서 하얗게 그 젖이 나오는 걸 마유라고 한다라고 했고, 뭔가 처치할 게 없죠. 그거는 혈중에 모체 호르몬만 낮아지면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반사들 중에서 포유 반사라고 하면 포유 해 가지고, 이 포는 포획하는 거, 그래서 우유를 포획하는 반사. 그래서 보면 이제 볼을 쳐 주거나 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 가지고 젖꼭지를 찾는 반사라고 했고요. 모로 반사라고 해서 보면은 요것도 이제 그 본인을 보호하는 반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체 위치, 높이가 달라지거나 자세가 갑자기 변화가 되어지면 이제 두 팔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끌어안듯이, 그리고 손가락, 엄지, 검지에서 이제 C자 만들듯이 해 가지고 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라고 했고요. 긴장성 경반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펜싱 반사라고도 불렀고요. 그래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린 쪽에 팔다리는 쭉 뻗고, 펜싱 그 선수들처럼 반대쪽 팔다리는 이제 그 움츠려들게 돼요. 굴곡하게 되는 걸 긴장성 경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아기에 가서는 영아기는 1세까지예요.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고 시기 때 보면 이제 전체 운동과 소운동에 대한 게 같이 보기로 나오면서 90 인데 한 번 물어봤던 거고요. 7개월 됐으면, 그리고 7개월, 그리고 8개월, 그리고 12개월,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요 7개월이 되면은 누워 있던 아이가 이제 일어나 앉았어요. 앉는 게 가능해요. 8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로 기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됐어요. 12개월이 되잖아요. 아이는 서 가지고 누군가하고 손을 잡고 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설 수 있고요. 누가 잡아주면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개월이 되어지면 아이가 손을 가지고 이제 그 손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손을 갖고 놀고, 그리고 그 5개월이 되면 이제 발을 갖고 놀고, 뭐 발을 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몸 중심에서 바깥쪽 말초 쪽으로 이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분의 섭취와 배설이 많은 이유라고 해서 보시면 이거를 신비대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번 외워 보시고요. 그래서 그 신에서 보면 신체 면적이, 그래서 그 체포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 면적이 넓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율해 가지고, B는 비율해서 세포 외액과 내액으로 했을 때 소실이 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 외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세포 외액의 비율이 3분의 2고 세포 내액이 3분의 2고 세포 외액이 3분의 1인 거에 반면에 신생아나 영아들 같은 경우는 세포 외액이 3분의 2고 세포 내액이 3분의 1에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그 수분 소실에 대한 위험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에서는 대사율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면해서 보시면, 요건 면적, 신체 면적, 그리고 제가 신일 먼저 신장이 취약한 거. 그래서 신장이 아직 미숙한 거, 그리고 면적, 체표 면적, 체중당 체표 면적이 넓은 거. 그리고 세포외의 비율이 큰 거, 그리고 그 대사율이 증가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신비되면 이렇게 외워보시고, 그리고 생후 4개월 정도가 되면 양한시가 그 완성이 돼서 두 개 눈으로 들어오는 걸 이제 하나 이상으로 그 후두 옆에 그 시각 중추에다가 이제 그 상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형식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태어나서 약 6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부족한 게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요.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모체로 받았던 걸 소모하고 나서 이제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분 부족에 대한 거를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고형식이를 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곡분. 그래서 그 곡분에 포함이 된 것만으로도 철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야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과일, 뭐 고기 순으로 제공한다라고 했고요. 다만 생우유 같은 경우는
1세가 될 때가 돌 때까지는 주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신부담을 늘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부담을 늘리고 그리고 흡수율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유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단백질의 크기가 커서 그래서 흡수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위장관에 자극 줘 가지고 출혈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유아기에서 1 세부터 3 세까지 해서 보실 건데요. 젖병 충치해서 보통 18 개월에서 3 세까지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데 젖병을 물고 자는 아이들한테 주로 생겨서 젖병 충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최근에 뭐 전염성 질환이라고 해서 뮤탄스 연쇄상구균 그래서 구강 내에 있는 게 많아서 그 많더라라고 해 가지고 그 초기 아동기 그 감염병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법에서 보면 일단은 젖병을 자는 동안에는 수유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는 동안 수유하지 말고 그 젖병 충치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수유하고 입힌 거 주고 그리고 담만 나는 거 주지 말고 그리고 그 젖병에서 빤다고 하면 이제 물을 넣어 주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 훈련을 하려고 하면 아이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그 부모도 또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아이가 신체적인 준비도는 뭐였어요? 수초가 이루어져서 항문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방광 준비가 돼서 한 2 시간 정도씩은 방광에 소변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이제 신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옷을 뭐 혼자 벗고 내리고 뭐 요 정도에 대한 운동 기능에 대한 것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 정신 발달이 이루어져서 정신 발달은 이걸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요이나 변이에 대한 거를 이제 이 정신의 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뭔가 표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소변이 마렵다, 대변이 마렵다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서이자 심리 그리고 인제 뭐 정서라고 보시면 이거는 요 시기 때 아이가 자율성이 발달해서 거부증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 나타나는 발달 시기랑 이제 겹쳐져 있게 되니까요. 거부증이 쪼끔 이제 경감이 되어졌고 아기가 이제 호기심을 좀 보일 때쯤에 소대변을 호기심을 보일 때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고 부모는 이제 다른 스트레스 같은 게 없을 때 그래 아이를 수용하고 또 아이를 계속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척수 유수화 해 가지고 보시면 척수 유수화로 인해서 결국은 항문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발 조절 같은 게 가능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한 발로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항문 조절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요때는 그 의식주의가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피아자에서 보면 전조잡기 시기에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걸 싫어한다고 했고 그 일상의 루틴을 의식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주의라고 했는데 의식이 깨지면 아이가 불안해지면서 퇴행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증에서 보면 자율성이 그래서 그 주도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거부증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발달 시기에 보이는 특성인 거니까 그래서 퇴행 같은 경우는 그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긍정적인 거에 이제 긍정 피드백 주라고 했고 거부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아이가 그 이제 싫다라고 하는 답을 하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주거나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A, B 중에 뭐를 할까? 요런 식으로 이제 물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염전기에 가시게 되면 항염전기는 제1 대구치가 출현을 하는 시기예요. 약 6 세, 7 세경에 나오게 되니까요. 근데 제1 대구치 같은 경우는 전체 치열에 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소실 예방을 위해서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항염 전기에는 그 저희가 프로이드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 보면은 남근기에서 요 시기 때는 동성 부모하고의 동일시를 이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 부모를 보면서 이제 동일시를 통해 가지고 성 역할 그죠? 성 역할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음 성 역할 그리고 성유형 본인에 대한 성유형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생체 수면 장애에서 보면 REM 수면
그러니까 수면 중에 나타나게 되는 수면 장애와 NREM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수면 장애에 대한 게 나왔었고, REM 수면 단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거는 이제 악몽이죠. 그래서 악몽에서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NREM 수면 단계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해서 야경증이고요. 야경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부분 각성이고, 그리고 깨우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 발달 시기가 지나면 거의 이제 해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림프 조직 장기, 아까 에서 보면은 성인의 2배로, 그래서 임신일생 이렇게 외울 만큼 이 림프, 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성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강화작용해서 강화작용이다, 고라작용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이제 뼈의 길이가 자라면서 이제 장골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이 잘 발생되어진다라고 했고요. 청소년기에서 가보시면 신체 발달로 2차 성징이 나타나지게 돼요. 그래서 2차 성징에서 보시면 음, 그, 어, 그 성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그리고 성선축으로 발달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분비가 되는 게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분비 인자를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면, 뇌하수체에서는 성선자극 호르몬인 FSH하고 LH를 분비해서 난소나 정소를 자극해서 난소 호르몬이나 정소 호르몬을,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포크린 한선에서 보시면 이거는 그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사춘기가 될 때가 성발달이 될 때까지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대안선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 항문 주변이나 배꼽 주변에 있어서 특유의 채취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채취는 대안선에서 이제 땀이 다량 분비가 되어지면 그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 균들과, 그래서 균들과 작용을 해가지고 채취를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여드름에서 보면 여기서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면포를 형성하게 되고, 피부에 살고 있는 아크네 균하고 그 균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피지를 먹고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염증, 손상이 생겨지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걸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면, 균면 이렇게 해서 여드름의 진행 과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격의 강화작용이 완성이 되어지니까 이제 균형된 그 형태의 신체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 발달해서 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상상 속의 청중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우화, 그래서 그 개인적 우화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 상상 속의 청중 같은 경우는 모두 나를 바라보는 거라고 했고, 개인적 우화에서 보면 나는 완벽하게 독특하고 아주 스페셜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발달 가업에서 보면 해피거스트가 제시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격이 바뀌어지는 걸 순응하고, 남녀의 동년배들이랑 관계 형성하고, 사회성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 있는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할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헤베거스트가 제시한 발달 가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발달 장애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보실 건데요. 성장 발달 장애에서는 신체 발달 장애에서 신체 발달 장애로 저신장증이 있는데, 저신장증에서 보면 유전적 저신장증인지 체질적 저신장증인지, 그리고 성장 호르몬 결핍성 그 저신장증인지를 변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유전성 저신장증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신장증 해서 신체 장애에 대한 거를 그 판단하려고 하면, 아까 그 소화발효 곡선에서 보면 300분위수에서 97%까지는 정상으로 봤잖아요. 300분위수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300분위수 미만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면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 1년에 최소한 4심 이상씩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유전성 저신장에서 엄마 아빠가 작아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1년에 4심 이상씩은 크죠. 100분위수 해서는 저신장증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체질성 저신장증과 성장 호르몬에 의한 그 저신장증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체질성 저신장증도 1 년에 40 이상 크죠. 네. 유전적인 거하고 해서 보면 그 이상씩을 크게 되고 성장 호르몬만 네 더 40 이상씩을 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건 골 연령하고 역연령에 대한 거를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골 연령과 연령령이 일치되는 거는 유전성 저신장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체질성 저신장증과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골 연령이 지연이 되어 있는 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게 될 때는 이 300분위수 미만이라고 하는 거하고 골 연령이 지연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저신장증이 나타나는 아이는 첫 번째 3에서 90 그러니까 100분 소화발육 곡선에서 300분위수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골 연령이 지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성장 호르몬 결핍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그 성장 호르몬 결핍에 대한 건 성장 호르몬은 휴식이나 운동이나 수면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유발 검사에서 7에서 1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미만인 경우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어지면 저희가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성 저신장증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신장증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셨고요. 이제는 카시오카라고 해서 영양 결핍에 대한 걸 보실 건데요. 카시오카에서 영양 결핍인데 이 카시오카는 전체적인 영양 결핍이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이제 둘째 동생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엄마 모유를 먹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먹는 거를 감자나 옥수수로 채우게 되면서 이제 필수 단백질이 부족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게 카시오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시오카에서는 발생되어질 수 있는 뭐 발육장애, 그쵸?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내장 기능의 기능도 저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장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성조숙증에서 보시면 위에서 청소년 해 가지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으로 해서 성숙을 이뤄내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진성성 조숙증이다라고 하면 시상하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아들 같은 경우는 7세에서 8세 이전에 이미 시상하부 뇌하수 성선축이 항진이 돼서 이제 조기 성숙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가성이다라고 해서 보면 가성은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이런 축이 증가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에 의존되지 않은 비의존성이다. 비의존성. 그래서 FSH나 LH 같은 성선 자극 호르몬과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거다. 그냥 성선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성선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 같은 경우는 여아에서도 남아처럼 나타날 수 있고요. 남아에서 뭐 여성 유방처럼 동성이 아닌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아는 7, 8세 이전에, 남아는 9세 이전에 이러한 성선 변화가 나타나는 걸 성조숙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화 유방은 이제 사춘기 시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 호르몬이 급증하게 되면서 불균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남아들에서 절반 가까운 아이들에서 여성화 유방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게 병리적인 건지 구분을 해야 되지만 자연히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춘기 시기에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리고 선천성 대사장애에서 보시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신생아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크페, 단갈, 단칼 뭐 전 요렇게 했고요. 부호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크레페 해 가지고 그렇게 외워본 크페. 그래서 크레티니즘 그리고 페닐케톤유증, 당풍 당뇨증, 그리고 갈락토스 혈증, 그리고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그리고 호모시스틴요증에서 6가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는 항목이 출제가 됐고 보면 지질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가 요런 것들 대사하는 장애가 생겨지거나 아니면 체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그 불균형이 초래가 된, 그래서 크레티니즘에서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고요. 그리고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페니케토뉴증에서 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페니케토뉴증, 크레티니즘, 갈락토스 혈증, 그리고 그 지질 대사 결핍해서 타이사키 증후군이라고 했었던 거요. 모두 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열성 질환이고요. 근데 크레티니즘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열성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모체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먹는 모처럼 태어난 아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니케토뉴증은 페닐알라닌을 티록신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이제 그 서서히 결핍이 돼서 발생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천성 검사 구드리 검사를 이제 출생해서, 근데 이거는 체내에 대사하고 본인이 됐는지를 이기 때문에 태어난 3일에서 7일 내에 그 검사를 하는 것이 그 가장 검사 결과 신뢰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티니즘 하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고요. 그럼 TSH라고 하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갑상선이 기능 저하가 생겼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그 효과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거를 자극한 호르몬의 증가가 될 거고, T4라고 해서 갑상선에서 분비가 된 호르몬의 양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의 그 형태는 T4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 기관에 가서 이제 작용할 때 T3로 전환이 돼서 작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그 진단 내릴 때는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항진되어 있고, 그리고 T4 갑상선 호르몬은 저하되어져 있을 때 네, 진단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락토스 혈증에서 보면 갈락토스를 글루코즈로 전하는 효소가 결핍이 된 거고요. 그래서 부틀러 검사를, 이것도 생후 3일, 7일 사이에 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질대사 그 결핍해서 타이사키 디지즈인 거고, 이거는 지질이 이제 뇌에 침착이 되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정상적 성장 발육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선천성 염색, 그러니까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이상에서 상염색체 이상에서 보시면 다운 증후군 해가지고요. 얘는 47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이면 47의 XX, 남하면 47의 XY인데, 이때 형태가 이제 플러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3염색체 형태가 네, 대부분을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염색체형을 이렇게 쓰게 되죠. 다운 증후군에서는 뭐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는 관련이 없고, 이제 그 특히나 모체에서의 연령, 그래서 고령 인부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 열성 질환에서 보시면 클라인펠터에서는 여기서도 47개예요. 근데 남자 아이인데 XXY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고, 그리고 불입, 그리고 뭐 성감이, 그리고 고환이 위축되고 이제 크지 않고 기능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요. 터너 증후군에서 보면 45개. 그래서 X 염색체가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2차 성징이 결핍된 그 성염색체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보단 거의 2배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길었지만 제가 한 줄을 쉬어서 한 줄을 이제 본의 아니게 네, 빠지게 돼가지고 좀 길더라도 쭉 연결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좀 길면 중간에 네, 그 잘랐다가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쭉 전체적인 맵을, 그래서 특히나 공부하실 때 전체적인 맵을 머리에 좀 그릴 수 있으셔야 살을 붙여가면서 키워드를 암기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인드맵을 보시면서 이 마인드맵,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맵에 네, 충분하게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반복하시기를, 네, 반복 학습을 하시기를 좀 네, 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린 만큼 부지런히 영상을 네,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뵈러 올게요. 안녕.